사또나리 저 나리 배는 왜 저렇게 뚱뚱해요? 7살 꼬마 보리의 이 맹랑한 질문 하나에 수십 년간 고를 쥐락펴락하던 이방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합니다. 나락곡식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끌려간 가난한 나무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빈 밥그릇과 굴렁쇠 하나를 들고 사또 앞에 선 7살 아들. 글자 한자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고을에 가뭄이 든 해가 있었습니다.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더니 논바닥은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졌고 들판에 고개를 빳빳이 세우던 보리와 수수는 하나둘 힘없이 고꾸라졌지요. 그 고을 어귀 산자락 아래 낡은 초가 한 채에 이판석이라는 나무꾼이 살았지요.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며 지게 가득 나무를 해다 팔아도 쌀 한 줌 사기가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몇 겹이나 박였고 늘 구부정한 등에는 평생 짊어진 가난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지요. 그래도 판석이 지친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아들 보리 때문이었습니다. 보리는 7살이었지요. 배가 고파도 울지 않고 밥그릇이 비어도 찡그리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가로지르며 굴렁쇠를 굴리고 아버지가 지게를 질 때면 달려와 등 뒤에서 두 손으로 꾹 밀어주었지요. 키도 작고 팔뚝도 가는 것이 별 힘이 될 것 같지 않았지만 판석은 그 작은 손바닥이 등에 닿을 때마다 지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판석이 빈 지게를 지고 돌아오자 보리가 살인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길가에서 주워온 풀잎 한 줌이 들려 있었지요. 아버지, 이거 씹으면 단맛 나. 배고플 때 씹으면 조금 낫대요. 판석은 아무 말 없이 그 풀잎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쓰고 풋풋한 맛이었지요. 단맛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판석은 맛있다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보리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보리는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아 제 풀잎도 오물오물 씹으며 아버지랑 같이 먹으면 더 달지라고 했지요. 판석은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장터를 지나칠 때면 더욱 마음이 아팠지요. 어디선가 구수하고 기름진 냄새가 흘러오면 보리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뚝 멈추었습니다. 작은 코가 벌름거리고 꼴깍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판석은 그때마다 보리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들의 눈이 음식 좌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판석의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저렸지요. 따뜻한 쌀밥 한 그릇. 그것이 이 나무꾼 아비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같은 홍주고을, 관아 안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지요. 최 이방은 고을 창고를 책임지는 관리였습니다. 백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로 배를 채우는 동안 이방 혼자만은 날이 갈수록 살이 올랐지요. 비단 도포 안에서 배는 남산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왔고 굵고 번지르르한 손가락에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허리춤의 열쇠 꾸러미가 쩔렁쩔렁 소리를 냈지요. 관아 마당을 가로지르는 이방의 뒷모습은 흉년이 든 고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풍요로웠습니다. 그 열쇠는 이방이 창고 관리직을 처음 받던 날부터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지요. 관아 동원 안에서도 장터를 거닐 때도 잠자리에 들 때조차 늘 허리춤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방은 그 열쇠가 자신의 권세와 같다고 여겼지요. 열쇠가 있는 한 창고는 자신의 것이고 창고가 자신의 것인 한 이 고을도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이방의 수법은 단순하되 대담했지요. 창고 안에는 흉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하얀 쌀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방은 그 창고를 굳게 잠가두고 구휼미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흉년에 곡식이 다 떨어졌다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뒤로는 인근 상단과 몰래 결탁하여 쌀을 팔아넘기고 그 대금을 혼자 착복했습니다. 상단 상인들이 밤마다 창고를 드나들었고 이방은 그 출고 기록을 자신의 이름으로 장부에 꼼꼼히 남겨두었지요. 달리 방법이 없기도 했습니다. 관아법도상 창고 출고 장부에는 반드시 담당 관리의 서명을 남겨야 했지요. 서명 없는 출고 기록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법이었으니 제 이름을 적어두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방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수십 년간 관할을 쥐고 흔들어온 자신의 권세 앞에 감히 장부를 뒤적일 자가 없으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가 뒤적인다 해도 그때는 그때 가서 처리하면 그만이었지요. 이방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나 사또는 이방의 맞은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관료였습니다. 무능하고 귀가 얇아 이방의 말에 기대어 사는 탓에 관아의 실권은 진작부터 이방의 손에 넘어가 있었지요. 몇 달 전 세수가 부쩍 줄어드는 것을 이상히 여겨 이방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 흉년치고 창고에서 나가는 양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방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가뭄 피해 복구에 쓰인 것이옵니다라 얼버무렸지요. 사또는 납득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되찜찜한 만큼은 마음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았지요. 깡마른 보리의 팔뚝과 이방의 굵고 번지르르한 손가락. 같은 하늘 아래 이토록 다른 두 세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자 백성들은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관아 창고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구휼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지요. 갓난아이를 등에 업은 아낙, 다해진 집신을 신은 노인, 눈이 움푹 꺼진 아이들까지 창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은 창고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눈 하나 깜짝 않고 선언했지요. 창고가 텅 비었다. 흉년의 나락곡식인들 하늘에서 떨어지겠느냐. 돌아들 가거라. 한숨 소리와 울음 소리가 뒤엉켰지만 이방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맥없이 발길을 돌렸지요. 정작 이방의 집 뒤편에서는 매일같이 고기 굽는 기름진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코를 간지리는 냄새였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이방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관아 포졸들조차 이방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판이었으니 힘없는 백성들로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 무렵 보리는 아버지가 매일 밤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보리는 찬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살인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아버지의 지게 소리가 들리면 그때야 벌떡 일어나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발. 보리는 아버지가 신을 벗기도 전에 쪼그려 앉아 집신끈을 풀었지요. 판석은 민망하여 이놈아, 됐다며 손을 저었지만 보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발바닥에 물집이 잡힌 것을 보면 보리는 말없이 손바닥으로 그 발을 꼭 감싸 쥐었지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그것이 보리가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지요. 이방은 그 무렵 이미 희생양을 점찍어 두었습니다. 나무를 납품하러 관아를 드나들다 보니 창고 마당 근처를 자주 지나치게 된 나무꾼 판석이 이방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관아에 드나드는 가난뱅이 중에서도 가장 얼굴이 알려진 자였습니다. 가장 궁색하고 가장 배가 고프고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도둑으로 꾸며낼 수 있는 자이기도 했지요. 이방은 신복을 불러 이른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판석의 집 나무 창고 처마 밑에 쌀 한 자루를 몰래 들여다 놓으라는 것이었지요. 물증을 미리 심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신복은 그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판석의 처마 밑에 쌀 한 자루를 밀어 넣었지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판석이 창고 근처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해 보이는 행동이 포착되는 날이면 그날이 바로 써먹을 날이었지요. 이방은 느긋하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덫은 놓았고 이제 쥐가 걸려들기만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판석은 어김없이 지게를 지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 보리가 달려와 아버지의 등에 얼굴을 묻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일찍 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판석은 말없이 보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걸음을 옮겼지요. 아이의 손이 등에서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동안 판석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지요. 관아 행랑채에 나무를 부려놓고 돌아서려는데 발 아래 무언가 희끗희끗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고 마당 귀퉁이였지요. 가까이 다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니 쌀알이었습니다. 흘 위에 흩어진 쌀알 몇 줌이 오후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전날 밤 상단 상인들이 창고를 드나들다 흘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석은 그것을 알 리 없었지요. 판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쌀알 몇 줌이 모라고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누군가 실수로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임자 없이 흙바닥에 뒹구는 쌀알이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 판석의 눈앞에 보리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아침마다 빈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던 작은 손, 배가 고파도 울지 않으려 꾹 감은 입술, 아버지 발바닥에 물집을 말없이 손으로 감싸 쥐던 그 작은 손바닥이 보였지요. 판석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쌀알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 품속 보자기 구석에 담았지요. 흙이 묻어 거무스름해진 것도 작은 돌멩이가 섞인 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줌, 또 한 줌. 손가락 끝에 쌀알이 닿을 때마다 판석의 눈이 뜨거워졌지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것을 줍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선뜻 손이 가지 않아 한 번, 두 번 망설였지만 끝내 보리의 얼굴이 망설임을 이겼습니다.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여미어 품에 꼭 안았지요. 지게를 지고 관아 마당을 빠져나오는 판석의 발걸음이 오랜만에 조금 가벼웠습니다. 오늘 밤은 보리에게 쌀 한 움큼이라도 끓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아이가 뜨끈한 쌀죽 한 그릇을 익혀고 배를 두드리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보자기인지 판석은 꿈에도 몰랐지요. 판석이 관아 마당을 빠져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신복이었지요. 담장 그늘에 몸을 숨기고 판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던 신복은 판석이 보자기에 쌀을 담는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복은 즉시 이방에게 달려가고 했지요. 이방은 그 말을 듣고 손뼉을 쳤습니다. 처마 밑에 미리 심어둔 쌀 자루까지 있는 마당이었지요. 판석이 창고 마당을 어슬렁거리다 쌀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수색의 명분은 차고 넘쳤습니다. 수십 년간 이방의 권세를 알아온 포졸들이 그 명분에 이의를 달 리 없었지요. 이방은 즉시 포졸들을 앞세워 판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판석이 집에 돌아와 보자기를 내려놓기도 전이었지요. 살인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보리는 마루 끝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다 그 소리에 벌떡 일어섰지요. 판석은 보자기를 등 뒤로 감추며 보리에게 눈짓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보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포졸들을 올려다보았지요. 포졸들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밑에서 쌀 한 자루가 나오는 것은 이미 짜인 각본이었지요. 이방이 판석의 보자기에서 쌀알까지 들이밀며 외쳤습니다. 이놈이 창고에서 나락곡식을 훔쳐 집에 쌓아두었다. 판석이 아무리 억울함을 외쳐도 물증 앞에서 말이 닿지 않았지요.
포졸들이 판석의 두 팔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아버지, 보리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판석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보리를 보았지요. 보리야, 울지 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리는 울지 않았지요. 다만 아버지가 끌려가는 뒷모습이 살인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그날 밤 홀로 촛불 하나를 켜고 장부 앞에 앉았지요. 신복에게 시키면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비밀은 아는 자가 적을수록 안전한 법이었지요. 창고 출고 장부에 자신의 이름으로 적혀 있던 기록을 먹물로 직접 지우고 그 위에 판석의 이름을 더 씌웠습니다. 서두른 탓에 먹물이 고르게 퍼지지 않고 뭉쳐 얼룩이 졌지요. 이방은 촛불의 장부를 가져다 대고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서는 얼룩인지 글자인지 분간이 쉽지 않았지요. 이방은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끌려간 뒤 보리는 한동안 살인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이방의 도포 자락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고 나서도 보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이웃집 아낙 하나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보리의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들렸지요. 저것 봐, 판석이네, 아이 아니냐. 쯔쯔, 나무꾼 주제에 나락곡식에 손을 댔으니 어서 집 안으로 들여보내게. 괜히 이방 눈에 띄면 저 아이도 화 입어.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이름 세 글자가 이 고을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보리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며 놓친 지게가 살인문 옆에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지요. 보리는 그 지게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지게는 보리의 몸집보다 훨씬 컸지요. 그래도 기어코 일으켜 담벼락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 제 지게를 찾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빈 밥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물 한 모금 담겨 있지 않은 그릇이었지요. 보리는 그 그릇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울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보리야, 울지 마라였으니까요. 보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돗자리 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장터에서 주워온 것이었지요. 글자를 배우면 써먹으라며 아껴두었던 종이었습니다. 보리는 그 종이를 펼쳐보았지요. 하얀 백지였습니다. 글을 모르니 아무것도 쓸 수 없었지요. 그래도 보리는 그 종이를 고이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굴렁쇠를 집어들고 골목을 나섰지요. 방향은 관아 쪽이었습니다. 작은 발이 흙길을 또박또박 밟았지요. 장터를 지나칠 때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보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뱃속에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뜨겁고 단단한 것이었지요. 관아 정문 앞에 다다르자 포졸 둘이 창을 비껴 들고 서 있었습니다. 보리를 내려다보더니 한 포졸이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얼씬거리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보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빈 밥그릇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힘껏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쫓아내려 했지요. 그러나 보리는 굴렁쇠를 능숙하게 굴려 포졸들의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습니다. 잡힐 듯 하다가도 번번이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며 계속 외쳤지요. 구경꾼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정문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졸 셋이 7살 아이 하나를 잡지 못해 허둥대는 꼴이 우습기도 했고
저 어린 것이 혼자 관아 앞에 서서 외치는 모습이 애처롭기도 했지요.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눈치가 무서워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우리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사또나리 들어보세요. 동원 안에서 낮잠을 즐기던 나 사또는 정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포졸들이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하고 돌아 누웠지요. 그러나 소리는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더 크고 또렷해졌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그릇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억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사또는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 도포를 여미고 동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정문 앞에 7살 남짓한 사내아이 하나가 서 있었지요. 흙투성이 옷의 맨발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굴렁쇠를 들고 다른 손에는 빈 밥그릇을 쥐고 있었지요. 포졸 셋이 저마다 아이를 잡으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데 아이는 이리 돌고 저리 빠지며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포졸들을 물렸지요. 포졸들이 물러서자 아이는 굴렁쇠를 내려놓고 사또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왔습니다. 보리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고이 접힌 종이 한 장과 빈 밥그릇이었지요. 종이를 펼치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자 한자 없는 백지였지요. 사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공식 소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이없는 것들이었지요. 그러나 아이의 눈빛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겁에 질린 눈도 아니고 생떼를 쓰는 눈도 아니었지요. 무언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지요. 사또는 결국 손짓했습니다. 잠깐 들어봐라. 공식 재판이 아닌 사또의 사적인 청취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지요. 보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나리, 이게 제 소장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도둑 아니라는 증거예요. 글을 못 배워서 빈 종이밖에 못 드리지만 이 빈 그릇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난한지 보여줘요. 쌀 도둑이 이렇게 가난하겠어요? 관아 마당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사또는 빈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릇 안쪽에 쌀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지요. 언제 마지막으로 밥이 담겼는지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그릇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가난의 흔적만이 거기 새겨져 있었지요. 사또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 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구경하던 백성 하나가 저런 하고 낮게 읊조렸지요. 포졸 하나도 슬그머니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보리는 무릎을 꿇은 채 꼿꼿하게 사또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작은 등이 꼿꼿했습니다. 아버지가 울지 마라 했으니 울지 않겠다는 듯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지요. 그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보리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그 떨리는 입술을 보고 시선을 거두었지요.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가 사또 앞에서 입을 열었다는 소식은 금세 이방의 귀에 닿았습니다. 이방이 관아 마당으로 나왔지요. 성큼성큼 걸어오는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관아를 장악해온 이방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지요. 억울하다며 관아 앞에서 소란을 피운 백성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이방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아이를 향해 주먹을 쥐거나 발을 드는 것은 이방답지 않은 방법이었지요. 힘으로 누르면 구경꾼들의 눈에 거슬리고 거슬리면 소문이 나는 법이었습니다. 이방은 그보다 훨씬 서늘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지요. 이방은 사또 앞으로 나아가 허리를 공손히 굽혔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공손함이었지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사또나리, 저 아이가 관아 마당을 어지럽히고 공무를 방해하였사오니
법도대로 처벌하시어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이를 직접 건드리는 대신 사또의 손을 빌려 제거하려는 계산이었지요. 능숙하고 서늘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또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포졸 하나가 보리에게 다가섰습니다. 보리는 포졸의 손이 닿기 직전 옆으로 쏙 빠져나갔지요. 그러고는 이방 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둑 아니에요. 아버지 손은 나무하느라 굳은 살이 몇 겹이나 박혔는데 그 손으로 쌀알을 만졌으면 쌀이 다 으깨졌을 거예요. 보리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지요. 사또 나리, 저 나리 손이랑 우리 아버지 손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 나리 손은 비단처럼 보들보들하고 우리 아버지 손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요. 어느 쪽이 나락곡식을 훔쳤을 것 같아요? 이방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공손한 표정을 갖추었지요. 평생 쌓아온 자제력이었습니다. 관아 마당 구석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보리의 말에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몇몇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 갈라진 손, 흙이 낀 손들이었지요. 판석의 손과 다르지 않은 손들이었습니다. 사또는 이방의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지요. 희고 굵고 윤기 흐르는 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사또의 손도 이방의 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살며시 손을 소매 안으로 거두어들였지요. 마음 한켠이 불편하게 쑤셨습니다. 이방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지요.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방이 다시 사또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리가 불쑥 앞으로 걸어 나왔지요. 이방의 불룩하게 튀어나온 대를 손가락으로 똑바로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방은 순간 움찔했지요. 감히 자신의 몸을 손가락질하는 자는 지금껏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포졸들도 상단 상인들도 사또도 이방의 배를 손가락질하며 질문을 던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방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러나 보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나리, 저 나리 배 안에는 보물상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리의 목소리는 밉살스럽지 않았지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물만 마셔서 배가 등에 딱 붙었는데 저 나리는 숨을 쉴 때마다 배에서 쩔렁쩔렁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흉년에 나라실하면 저렇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관아 마당 여기저기서 웃음 참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포졸들은 고개를 꺾어 입을 가렸지요.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도 킬킬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요. 그러나 사또 앞에서 아이에게 역정을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방은 두 주먹을 소매 안에서 꽉 쥐었지요. 평생 이런 망신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글도 모르는 7살짜리 아이에게서였지요. 보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사또 나리, 우리 동네 어른들은 다 배가 등에 붙었어요. 나무꾼도, 농부도, 대장장이도 다 홀쭉해요. 그런데 저 나리랑 사또 나리만 배가 이렇게 빵빵해요. 보리가 사또의 배도 슬쩍 바라보는 바람에 사또가 저도 모르게 배를 집어넣었지요. 나라실 하시는 나리들은 다 저렇게 임금님 곳간처럼 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나라실 시켜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힘도 세고 부지런한데 나라실 하면 저렇게 배가 불러와서 보리도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한바탕 터져 나왔습니다. 이방은 입술을 꾹 깨물었지요. 사또는 웃지 않았습니다. 보리가 내뱉은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 어딘가에 작은 구멍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이방의 불룩한 배와 판석의 등에 딱 붙은 배.
그 선명한 대비가 사또의 눈앞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시선을 다시 이방에게로 돌렸지요. 이방은 여전히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였지요. 그 흔들리지 않는 공손함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방의 배를 바라보는 사또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지요. 보리의 맹랑한 질문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사또의 마음속 어딘가에 박혀있던 가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세수가 줄어든다고 물었을 때 이방이 능청스럽게 둘러대던 장면이 불현듯 떠올랐지요. 가문 피해 복구에 쓰인 것이옵니다. 그때는 납득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답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이방의 대답은 언제나 너무 매끄러웠지요. 걸리는 데가 없고 막히는 데가 없고 의심이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을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 사또는 스스로에게 그 물음을 던졌지요. 이방, 너는 흉년이라면서 안색이 왜 그리 좋으냐? 사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몇 달 전 이방에게 세수에 대해 물었을 때처럼 금방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갈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이방은 잠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허리를 더 공손하게 굽혔지요. 나라시를 성실히 받드는 것이 소인의 도리이옵니다. 흉년에도 관아 기강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에 소인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지내왔사옵니다. 막힘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매끄러웠지요. 그러나 보리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나라실 하시는 나리들은 다 저렇게 임금님 굿간처럼 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나라실 시켜주시면 안 돼요. 순진한 얼굴로 던진 말이었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사또의 심장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다시 이방을 바라보았지요. 이번에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해온 이방이었지요. 이방 없이 관아가 돌아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세수를 걷는 것도, 장부를 정리하는 것도, 포졸들을 부리는 것도 모두 이방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들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사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이방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였습니다. 흉년이 든 고을에서 백성들이 굶주리는 동안 혼자 저렇게 살이 올랐다는 것이 과연 나라실에 대한 성실함으로 설명이 되는가? 사또는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물음을 드디어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했지요. 찜찜한 가시가 다시 목구멍 위로 올라왔습니다. 달라지는 것을 느낀 이방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간 관아를 장악해온 이방이었지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눈빛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새로운 무언가를 들이밀어야 했지요. 이방은 소매 안으로 넣어두었던 손을 꺼내 품속에서 장부 한 권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리 손을 봐둔 조작 장부였지요. 이방은 그것을 사또 앞으로 내밀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의 말을 믿기 어려우시다면 이것을 보시옵소서. 여기 이 판석이라는 자가 나라 창고에서 쌀을 빼돌린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사옵니다. 날짜도 양도 모두 빠짐없이 남아 있습니다. 이방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요. 장부를 내미는 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방이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비결이었지요. 판석은 억울함에 두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인은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창고에서 쌀을 빼돌린 적이 없사옵니다. 단 한 톨도. 그러나 물증을 앞에 두고 외치는 말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지요. 관중들은 이방의 권세 앞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포졸들은 시선을 내리깔았고 구경꾼들은 발을 뒤로 빼며 고개를 숙였지요.
판석의 목소리만 관아 마당에 홀로 울렸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건네받아 천천히 펼쳤지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장부 안의 글자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판석이라는 이름이 여러 날짜에 걸쳐 반복해서 적혀 있었지요. 날짜마다 수량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반듯한 장부였지요. 사또의 눈이 장부 위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사또는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이방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잠시 입을 다물었지요. 마음속의 가시가 더 깊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의 오랜 권세 앞에서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 채 사또는 장부와 이방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관아 마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보리는 그 장부를 바라보았지요. 그를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장부에 무슨 글자가 적혔는지 읽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보리의 눈은 글자가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부 위에 번져 있는 먹물의 얼룩이었지요.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유독 까맣고 뭉쳐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덧씌운 것처럼 보였지요. 보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얼룩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보리가 사또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사또가 내려다보자 보리는 조심스럽게 장부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사또 날이 저기 좀 이상해요. 보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까처럼 크게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또 날이 저기 왜 글자가 두 겹이에요? 저기 먹물이 이상하게 덩어리져 있는데 뭔가 가리려고 덧칠한 것처럼 보여요. 보리가 장부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글자들은 다 고르게 퍼져 있는데 저기 한 군데만 먹물이 뭉쳐서 얼룩이 졌어요. 저기 뭔가 숨겨놓은 것 아니에요. 사또는 보리가 가리키는 곳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한 번 의식하고 보니 보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요. 장부의 특정 부분이 다른 곳보다 유독 먹빛이 짙고 고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아래에 무언가를 숨겨놓은 것처럼 먹물이 두껍게 겹쳐져 있었지요.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장부를 들고 동원 밖으로 걸어 나가 햇빛 아래 섰지요. 장부를 높이 들어 햇살에 비추었습니다. 빛이 종이를 통과하자 먹물 아래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살아나왔지요. 흐릿하고 불분명했습니다. 글자의 윤곽이 어렴풋이 잡혔지만 먹물이 너무 두껍게 겹쳐진 탓에 어떤 글자인지 단정 짓기가 어려웠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지워진 이름의 획이 판석과는 전혀 달랐지요. 사또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이방을 바라보았지요. 이방은 여전히 공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눈이 장부에서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것을 본 순간 이방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지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그것을 보았지요. 수십 년간 이방 곁에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지요. 사또는 장부를 천천히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방.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지요. 이 장부 다시 살펴보아야겠다. 사또가 장부를 내리고 침묵하는 동안 보리는 아버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석은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마당 한편에 서 있었지요. 눈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말을 삼킨 채 꾹 다물려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얼굴에 가득했지만 이방의 권세 앞에서 그 억울함을 터뜨릴 힘이 없었지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던 그 넓은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지요. 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뱃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요.
7살 아이가 품을 수 있는 분노의 크기를 훌쩍 넘어서는 감각이었습니다. 이방이 아버지 한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창고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서던 안악들, 곤줄인 눈으로 장터를 기웃거리던 아이들, 밤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던 한숨 소리들. 이방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7살짜리의 뱃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보리는 아버지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포졸들이 막으려 했지만 사또가 손짓으로 내버려 두라 했지요. 보리는 아버지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판석도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보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지요.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아니잖아. 판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보리는 계속했지요. 아버지는 내가 알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가고 늦게 돌아오고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아껴서 나 줬잖아. 그런 아버지가 도둑이면 이 세상에 도둑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판석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요. 두 팔이 포졸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닦지도 못한 채 눈물이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판석은 아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지요. 보리는 다시 사또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어깨를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지요. 아버지, 내가 저 나리 뱃속에 든 나쁜 마음 다 꺼내줄게. 기다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 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판석은 그 눈을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단단해 보이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지요. 이 어린 것이 이 무거운 마당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판석은 그 사실이 부끄러웠지요. 보리가 다시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을 향하지 않았지요.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사또가 내려다보자 보리는 손을 들어 이방의 허리춤을 가리켰지요. 쩔렁쩔렁 소리를 내던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이방은 보리의 손가락이 자신의 허리춤을 향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허리춤을 감쌌지요. 그 순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서 떠나지 않던 열쇠였으니까요. 사또 나리, 저 나리는 늘 허리에 저 열쇠를 달고 다니잖아요. 보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관아 안에서도 장터에서도 밥 먹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항상 저 열쇠가 저 나리 허리에 달려 있잖아요. 보리가 여태껏 저 나리를 볼 때마다 항상 저 열쇠 소리가 났어요. 보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지요. 그런데 창고가 텅 비었다고 하셨잖아요. 빈 창고 열쇠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몸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빈 창고 열쇠가 그렇게 소중해요. 아무것도 없는 창고 열쇠를 왜 한 번도 허리에서 안 떼는 거예요?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일제히 이방의 허리춤을 바라보았지요. 포졸들도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이방은 허리춤을 감싼 손을 풀지 않았지요. 얼굴 표정은 여전히 평온한 척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것이 역력했습니다. 이방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사또의 눈이 이방의 허리춤에 꽂혔습니다. 보리의 말이 가슴 어딘가를 정확하게 짚었지요.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이방이 저 열쇠를 달고 다니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지요. 창고가 비었다고 문을 걸어 잠근 날에도, 구휼미를 달라는 백성들을 돌려보내던 날에도 저 열쇠는 이방의 허리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빈 창고라면 굳이 열쇠를 몸에 지닐 이유가 없었지요. 이방. 사또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그 열쇠를 이리 내어보거라. 이방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지요. 수십 년간 사또 앞에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방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허리춤을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권세가 허리춤의 열쇠 하나에 매달려 있었지요. 이방은 마지막으로 남은 패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사또나리. 이방은 다시 허리를 공손히 굽혔지요.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이 열쇠는 소인의 사제로 마련한 자물쇠 열쇠요입니다. 나라 창고와는 무관하옵니다. 소인이 오래전부터 개인 물건을 잠가두는 데 써온 것이지요. 창고 열쇠는 관아 창고 담당 포졸이 따로 보관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지요. 눈빛은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손함 아래 서늘한 것이 흐르고 있었지요. 이방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보리를 향해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사또를 향했지요. 사또나리, 소인이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방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관아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사옵니다. 소장도 없이 관아 마당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관리의 사적인 물건에까지 손을 댄다면 앞으로 어떤 관리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겠사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백성 누구나 관아에 들어와 관리의 물건을 뒤지겠다고 나설 것이옵니다.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었지요. 사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방의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지요. 이방과 함께한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이방 없이 관아가 돌아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지요. 세수를 걷는 것도, 장부를 정리하는 것도, 포졸들을 부리는 것도 모두 이방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가 무언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지요. 글도 모르는 7살짜리의 눈을 믿고 오랜 이방을 의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방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열쇠를 아무리 소중히 달고 다녀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 지을 수 없었지요. 사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숨을 죽였지요. 구경꾼들도 포졸들도 판석도 이방도 모두 사또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또의 눈이 이방의 허리춤과 보리의 얼굴 사이를 오갔지요. 결정을 내리지 못한 눈이었습니다. 오랜 익숙함과 새로 싹튼 의심 사이에서 사또는 좀처럼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못한 채 서 있었지요. 관아 마당의 침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져 구경꾼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보리는 그 침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포졸에게 붙들린 채 마당 한편에 서 있었지요. 보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관아 마당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사또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이방의 말도 틀리지 않았고 장부의 먹물 얼룩도 아직 무엇이 지워졌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리기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나 결정을 미루기에는 뱃속에 걸린 가시가 너무 깊었습니다. 사또는 두 발을 바닥에 고정한 채 눈만 이방과 보리 사이를 오가고 있었지요. 이방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 채 사또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여유로워 보였지요.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이방이었습니다. 사또가 결국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기다림이었지요. 구경꾼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포졸들도 눈치를 보며 꼼짝하지 않았지요. 판석은 두 팔이 붙들린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 전체가 사또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굳어 있었지요. 그 긴 침묵 속에서 보리가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지요. 보리는 사또 앞으로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뛰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지요. 그저 작은 발걸음으로 또박또박 걸어 나와 사또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사또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사또도 보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사또 나리. 보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아까처럼 크게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창고가 텅 비었다고 하셨잖아요. 쌀이 한 톨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보리가 천천히 고개를 이방 쪽으로 돌렸지요. 그러고는 다시 사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저 나리 옷자락에서는 왜 늘 구수한 쌀 냄새가 나요? 관아 마당이 다시 한번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보리는 계속했지요. 저는 쌀 냄새를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우리 집에 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 나리한테서는 맨날 그 냄새가 나요. 오늘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빈 창고를 지키는 나리 옷에서 쌀 냄새가 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보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방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관중들이 이방의 옷자락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방은 소매를 여미려다 멈추었지요. 그 움직임이 너무 역력했습니다. 보리는 사또에게 한 발 더 다가섰지요. 그러고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마당 전체에 울리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 창고 문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그리고 잠깐 멈추었다가 보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저 정말 배고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길게 외친 말도 아니었고 사또를 향해 던진 논리도 아니었지요. 그저 7살 아이가 뱃속에서 끌어올린 솔직한 한마디였습니다. 굶주린 아이가 굶주렸다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지요. 그 한마디 앞에서 수십 년간 쌓인 이방의 말재간도, 사또의 오랜 망설임도,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운 침묵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바뀌었지요. 오랫동안 이방의 말에 기대어 살아온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눈빛이었지요. 사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은 여전히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른거렸습니다. 사또는 그것을 보았지요. 수십 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방.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열쇠를 내어라. 이방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허리춤을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출구를 찾았습니다. 사또의 눈빛, 포졸들의 표정, 구경꾼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지요. 이방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온 그 능숙한 입이었지요. 사또 나리, 소인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매끄럽지 않았지요.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열쇠는 분명 소인의 사제로 마련한 것이옵니다. 나라 창고 열쇠와는 생김새부터 다르옵니다. 저 아이의 말만 믿고 소인의 물건을 함부로 빼앗는다면 이는 관아의 법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되옵니다. 나리께서 오늘 일이 하신다면 앞으로 관아 관리 중 어느 누가 소신껏 나라시를 할 수 있겠사옵니까?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방의 간절한 목소리였지요. 그러나 사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이방에게서 열쇠를 가져오너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 둘이 앞으로 나섰지요. 이방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관아 마당 안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지요. 포졸들이 이방의 양옆을 막아섰습니다. 이방은 포졸들과 사또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내렸지요.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가 떨어졌습니다.
쩔렁 소리가 났지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방의 권세를 상징하던 소리였지요. 관아 안에서도 장터에서도 잠자리에 들 때조차 이방의 몸에서 떠나지 않던 그 소리가 이제 이방의 손에서 떨어져 포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방은 그 소리를 들으며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포졸들이 열쇠를 들고 창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방은 처음으로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지요. 그 굵고 번지르르 하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옆에 선 포졸이 느꼈지요. 구경꾼들이 창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판석도, 보리도, 사또도 모두 창고 문을 바라보았지요. 관아 마당 전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포졸이 창고 앞에 이르렀지요.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지요. 그리고 삐걱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서늘하고 구수한 바람이 창고 안에서 흘러나왔지요. 이 방이 텅 비었다고 했던 창고 안에서였습니다. 포졸이 창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 굳었지요. 그러고는 뒤를 돌아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의 광경이 스스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썩었다던 쌀 대신 하얗고 고운 햅쌀이 가마니마다 가득 채워져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 가마, 두 가마가 아니었지요. 수십 가마의 쌀이 창고 안쪽 깊숙이까지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고 문 안으로 쏟아지자 그 하얀 쌀알들이 눈처럼 빛났지요. 침묵이 한 박자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졌지요. 쌀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 한마디에 창고 앞에 모인 구경꾼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지요. 오랫동안 굶주리며 이방의 거짓말을 믿어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분노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뒤엉킨 울음 섞인 함성이었지요. 안악들이 서로 손을 붙들었습니다. 노인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방은 그 함성을 들으며 두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지요. 옆에 선 포졸이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권세가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 한 번에 무너져 내렸지요. 이방의 눈에서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그 눈을 채우고 있던 서늘한 빛이었지요. 보리는 창고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쌀이 빛을 받아 눈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지요. 보리는 소매로 눈을 닦으며 아버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판석도 울고 있었지요. 두 팔이 풀린 채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이 모든 것을 버텨온 동안 포졸에게 붙들린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지요. 판석은 울면서 보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보리도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지요. 두 사람이 관아 마당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판석이 보리를 두 팔로 꽉 안았지요. 보리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환호 소리가 가득했지요.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꼭 붙들고 서 있는 그 자리에는 오직 고요함만이 있었지요. 창고 문이 열린 날 저녁부터 관아 안에서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의 신복들이 하나둘 불려 들어왔지요. 이방의 권세 아래 수십 년을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이 열쇠를 빼앗기고 창고가 열린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마당에 이방을 따르는 것은 더 이상 이득이 없었지요. 하나가 실토하자 둘이 따랐고 둘이 실토하자 나머지도 무너졌습니다.
관아 안마당이 밤새 불빛으로 환했지요.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이방은 흉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근 상단의 상인들과 결탁했지요. 백성들에게는 창고가 텅 비었다고 거짓말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밤마다 상단 상인들을 불러들여 쌀을 팔아넘겼습니다. 상인들이 창고를 드나들며 쌀을 실어 나르는 동안 이방은 그 대금을 고스란히 착복했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쓰러지는 동안 이방의 곳간은 날이 갈수록 두둑해졌지요. 판석이 창고 마당에서 주웠던 쌀알은 그 상단 상인들이 밤마다 창고를 드나들다 흘린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판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닥에 버려진 쌀알을 주운 것이었지요. 그것이 이방의 눈에 띄었고 이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판석의 집 처마 밑에서 나온 쌀 한 자루는 이방이 신복을 시켜 미리 들여다 놓은 것이었지요. 판석이 창고 마당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미리 물증을 심어두었다가 판석이 쌀알을 줍는 것이 목격되자 그 명분을 이용해 집을 수색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이 짜놓은 각본이었지요. 장부 조작의 전말도 드러났습니다. 창고 출고 장부에는 관아, 법도상 반드시 담당 관리의 서명을 남겨야 했지요. 이방은 수십 년간 자신의 이름으로 장부를 기록해왔습니다. 상단과의 거래 기록도 모두 이방 본인의 이름 아래 적혀 있었지요. 그러다 판석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하자 이방은 밤중에 혼자 촛불을 켜고 장부 앞에 앉았습니다. 신복에게 시키면 약점이 잡힐 수 있었으니까요. 이방은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먹물로 지우고 그 위에 판석의 이름을 덧씌웠지요. 서두른 탓에 먹물이 고르게 퍼지지 않고 뭉쳐 얼룩이 졌지만 이방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그 얼룩을 발견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사또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 이방에게 세수가 줄어든다고 물었을 때 이방이 능숙하게 둘러대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지요. 그때 조금 더 파고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사또는 편한 쪽을 택했었지요. 이방의 말을 믿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훨씬 쉬웠으니까요. 그 나태함이 백성들을 몇 달이나 굶겼습니다. 사또는 그 사실이 뼛속까지 부끄러웠지요. 부어. 판석이 풀려난 것은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옥사 문이 열리자 판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밤새 차가운 땅 위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탓에 몸이 굳어 있었지요. 포졸이 부축하려 했지만 판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걸어 나왔지요.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하는 걸음이 느렸지만 그래도 제 두 발로 내딛는 걸음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보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밤새 집에 돌아가지 않고 관아 정문 앞에서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보리의 옷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뺨은 추위에 발그레했지요. 굴렁쇠는 옆에 내려놓고 빈 밥그릇은 가슴에 꼭 안은 채였습니다. 판석이 정문을 나서는 것을 보자 보리는 그제야 달려왔지요. 아버지. 판석은 달려오는 보리를 두 팔로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차가웠지요. 밤새 얼마나 추웠을까. 판석은 보리를 꼭 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지요. 보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한동안 관아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방의 처벌은 엄중했지요. 사또는 이방을 관아 마당으로 불러내어 그 자리에서 관직을 박탈했습니다. 이방이 수십 년간 쥐고 흔들어온 권세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자리였지요. 이방은 곤장 50대를 맞았습니다. 그 굵고 번지르르 했던 몸이 곤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지요. 전 재산은 몰수되었고 상단 상인들도 줄줄이 잡아들여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이방은 결국 먼 곳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몇 달간 홍주고을을 쥐고 흔들던 이방이 포졸들에게 등이 떠밀려 관아 정문을 나서는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사또는 관아 마당에 백성들을 모았지요. 그러고는 단 위에서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본 백성들이 웅성거렸지요. 이방의 농간을 진작 알아채지 못하고 여러분을 이토록 오랫동안 굶기게 한 것은 소관의 잘못이요. 면목이 없소이다. 사또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백성들 사이가 조용해졌지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창고가 열렸습니다. 쌀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지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판석의 손에도 쌀 한 가마가 쥐어졌지요. 판석은 두 손으로 가마를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쌀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요. 눈물이 가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보리는 그 쌀 가마를 아버지와 함께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가 가마의 한쪽을 들고 보리가 반대쪽을 들었습니다. 보리의 몫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함께 들고 걸었지요. 집에 돌아오자 보리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싯돌을 찾았지요. 불씨가 살아나자 보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불 피웠어. 판석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오랫동안 비를 머금지 못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유난히 맑아 보였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홍주고을의 쌀이 풀리자 장터에 사람들이 돌아왔지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좌판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습니다. 떡 굽는 냄새, 국 끓이는 냄새, 지지고 볶는 냄새가 장터 골목을 따라 흘렀지요. 그 냄새들이 어우러져 홍주 장터 특유의 구수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 장터를 굴렁쇠 하나가 굴러가고 있었지요. 보리였습니다. 굴렁쇠를 능숙하게 굴리며 장터 골목을 누볐지요. 옷은 여전히 낡았고 발은 여전히 맨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지요. 아까보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뱃속에 뜨끈한 것이 채워진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품속에는 주먹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른 아침부터 지어 뭉쳐준 것이었지요. 판석은 쌀을 씻으면서 몇 번이나 씻었는지 모를 만큼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밥을 안 칠 때도 불 조절을 수도 없이 확인했지요. 밥이 되자 두 손에 물을 묻히고 꾹꾹 눌러 주먹밥을 뭉쳤습니다. 보리가 좋아하는 대로 소금을 조금 뿌린 단순한 주먹밥이었지요. 그러나 판석은 그것을 건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보리도 받으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꼭 쥐고는 품에 넣었지요. 장터를 한 바퀴 돌다 보리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장터 한편에 사또가 서 있었지요.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사또는 장터 좌판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걷고 있었지요. 뭔가를 확인하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보리가 사또 앞으로 걸어갔지요. 사또가 보리를 알아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잘 있었느냐? 사또가 먼저 말했지요. 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주먹밥을 꺼냈지요. 날이 우리 아버지가 오늘 쌀밥 지었어요. 한 입 드세요. 사또는 잠시 멈추었다가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크게 한 입 빼어 물었지요. 소금 간만 된 단순한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그것이 자신이 근래에 먹은 것 중 가장 맛있다고 느꼈지요. 사또 나리. 보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가 내려다보자 보리가 물었지요. 나쁜 아이들은 왜 나쁜 짓을 해요? 잡히면 혼나는 거 알면서 왜요? 사또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지요. 글쎄다.
사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법이지. 보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럼 잡을 사람이 있으면 돼요? 사또가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잡을 사람이 있어야 하지. 보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나리가 잘 잡으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사또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사또는 남은 주먹밥을 다 먹고 보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요. 보리는 씩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굴렁쇠를 굴리며 장터 골목으로 다시 달려갔지요. 사또는 보리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굴렁쇠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을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지요. 배부른 자의 법보다 상식을 묻는 아이의 한마디가 더 무섭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